썩 꺼지거라. 자식도 못 가진 것이 끝내 가문의 곡소리까지 안겼구나. 신혼 4년 만에 시신도 못 찾고 남편을 잃은 그날 젊은 과부는 시댁에서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산골 외딴집 부엌에서 매일 새벽 그녀는 정성껏 밥상을 차리며 빌었지요. 부디 살아만 계세요. 마을 사람들이 성도 이름도 모르는 미친년이라 부르던 그 집 앞에 어느 봄날 한양 대감의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양반 동네에 이참판댁이라 불리는 큰 소슬대문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둘째 며느리는 윤소희라는 여인이었지요. 윤씨 가문에서 시집온 그녀는 혼인을 한 지 4년이 흘렀건만 자식 하나 가지지 못한 채 시집살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빈자리를 두고 시어머니 이씨 부인은 늘 매서운 눈으로 흘겨보았지요. 또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갔다고? 이씨 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곁에 선 늙은 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둘째 며느님께서 매일 새벽 손수 부엌일을 도우십니다. 그래봐야 자식 하나 못 낳는 빈 그릇인 것을. 천하의 양반 가문 며느리가 부엌이나 들락거리니 보기에도 흉하지 않더냐. 마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며느님 마음이 다칠까 두렵습니다. 마음이 다칠 자리가 어디 있더냐. 자식이나 낳고 그 말을 하거라. 이씨 부인의 그 한마디는 대도를 넘어 안채까지 흘러들었지요. 윤소희는 붓두막 앞에서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양반 가문 며느리가 부엌일을 손수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는 그녀도 익히 아는 바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진지를 며느리가 손수 챙겨드리는 것이 가문의 도리라고 친정 어머니는 그렇게 가르치셨지요. 부엌일을 마치고 안채로 들어가자 그녀의 남편 이도원이 마침 사랑채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부인, 또 새벽부터 부엌에 계셨소. 어머님 진지 챙겨드리려 했습니다. 부인은 이 댁의 며느리지 부엌 사람이 아니오. 손수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옵니다. 그 말이 옳기야 하나 어머님께서 부인을 흉보시는 것은 제가 다 듣고 있소. 마음 너무 다치지 마시오. 이도원은 그렇게 말하며 아내의 굳은 손을 살며시 잡았지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빠뜨리지 않으려는 다정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이도원은 이참판 댁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가문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요. 첫째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자리까지 모두 이어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공부에 두각을 보였고 활쏘기와 마술에도 빼어났던 그는 한양 조정에서도 일찍부터 이름이 알려졌지요. 임금의 명을 받아 곧 사신단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그 재주를 인정받은 까닭이었습니다. 한 가지 사람들이 모르는 자리도 있었지요. 그가 어릴 적 사가에서 함께 자란 동무 한 명이 있었으니 그 동무가 훗날 임금의 자리에 오를 분이라는 것은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도원 부부에게는 한 가지 빈 곳이 있었지요. 혼인 4년이 흘렀는데도 자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빈자리를 두고 늘 며느리를 탓했고 이참판은 그저 묵묵히 뒷짐만 졌지요. 이도원은 아내의 그 마음 무거운 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더욱 다정히 대해 주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어린 살구나무 한 그루가 막잎을 틔우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혼인하던 해봄에 함께 심은 나무였습니다.
저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는 날이면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또 그 말씀이시옵니까? 하하, 그러게 말이오. 그래도 봄마다 한 번씩 해 두어야 그 약조가 잊히지 않을 것 아니오. 이도원이 그렇게 말한 것이 벌써 여러 봄이 흘렀습니다. 살구나무는 매년 잎만 무성히 튀었을 뿐 한 번도 꽃을 보여주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이도원은 봄마다 같은 말을 했고 윤소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시큰해졌습니다. 윤소희가 시집을 오던 날 친정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었지요. 소희야, 시집이란 곳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자리이니라. 한결같은 마음이라 하시면 무엇이옵니까, 어머니? 자식이 늦더라도 한결같이, 시어머니 마음이 차갑더라도 한결같이 하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은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알아지는 것이고 한결같은 마음만이 끝내 빛을 보는 법이니라. 10년이옵니까, 어머니? 10년도 길지 않다. 사람의 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묵어야 비로소 향기가 나는 것이란다. 명심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그 말씀에 윤소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는 어렸기에 어머니의 말씀이 그토록 무겁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시집이라는 곳이 어떤 자리인지,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무게인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지요. 시집을 와서 4년이 흐른 어느 가을밤, 윤소희는 안방에서 어머니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결같이 하루를 시작했는데도 자식은 없었고, 한결같이 시어머니를 받들었는데도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매년 더 차가워졌지요. 한결같은 마음만이 끝내 빛을 보는 법이라 하셨는데, 어머니, 그녀는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손에 든 바느질감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이라 하셨던가요? 그렇다면 아직 절반도 채우지 못한 셈이었지요. 그런데도 이 4년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윤소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의 친정이를 다 알고도 받아주었다. 그 은혜를 잊지는 않았겠지.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잊지 않았다면 빨리 자식을 낳거라. 빈 그릇으로 평생 이 집에 머무를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또 한 가지 일러두마. 너의 친정 어른의 예질은 이 집 사람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러나 한 번 입 밖에 나가면 너의 친정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알아듣겠느냐? 예, 어머님. 이씨 부인의 그 한마디에는 깊은 협박이 섞여 있었고 윤소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친정 어른의 예질이라 함은 윤소희의 친정아버지가 한때 정쟁에 휘말려 잠시 관직을 잃었던 일을 말함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화는 면했고 잠시 후 다시 관직에 올랐지만 그 일이 시댁에 약점 카드로 남아있다는 것을 윤소희는 시집 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윤소희가 안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당의 살구나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잎만 무성히 틔운 그 나무는 가을바람에 잎을 차례로 떨구고 있었지요. 어머니, 한결같은 마음만이 빛을 본다고 하셨는데 저는 도무지 그 빛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소희는 살구나무 앞에 가만히 서서 그렇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그 밤 이도원이 방으로 들어왔지요. 아내의 굳은 어깨를 본 그가 말없이 곁에 앉았습니다. 부인, 한 가지 약조를 합시다. 무슨 약조이옵니까? 저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는 날, 그날은 우리 두 사람에게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이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한결같이 기다리는 것이요. 꽃이 피지 않으면 어찌하옵니까? 꽃이 피지 않으면 우리 두 사람이 그 나무 곁에 끝까지 함께 서 있는 것이요. 끝까지라 하시는 그 말씀이 무겁사옵니다. 서방님. 무거워야 약조이지요. 가벼운 약조는 약조가 아니요. 윤소희는 가만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결같이. 그 말이 또 가슴 한구석에 박혔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말의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었지요. 4년을 한결같이 했는데도 빛은 보이지 않았고 10년을 더 한결같이 한다고 한들 그 빛이 정말 올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윤소희는 어머니의 그 말씀과 남편의 그 약조를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기로 했지요. 한결같이. 그저 한결같이. 그렇게 그해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살구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었지만 윤소희는 그 곁을 지나며 매번 가만히 손바닥을 대보았지요. 차가운 가지 끝에서도 어떤 기다림이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한결같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힌 그 밤부터 윤소희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남편의 약조를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함께 묻어두고 묵묵히 살아갈 결심을 한 것이지요. 그 결심이 어떤 시련을 마주하게 될지 그때 윤소희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도원이 사신단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그해 늦가을 즈음이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그가 한양도성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지요. 청나라로 가는 사신단의 부사 자리는 가문의 영광이기도 했고 또한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아들의 사신기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며느리 윤소희의 자리를 더 좁게 만들었지요. 아들이 가문의 영광을 짊어진 마당에 며느리는 자식 하나 갖지 못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신길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이씨 부인이 사랑채에서 아들을 마주 앉히고 물었지요. 청나라 도성까지 다녀오는 길이라 길면 반년, 짧으면 석 달이옵니다. 반년이라. 그동안 며느리는 어찌하겠느냐? 부인은 어머님 모시고 이 댁에서 지내야지요. 아들아, 솔직히 말해도 되겠느냐?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떠나 있는 그 반년 동안 며느리가 자식을 못 가지면 이번에는 정말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둘째 자리에 첩이라도 드리는 것이 어떠하냐? 이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부인에게 죄가 되옵니다. 자식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마라. 마음으로 안 되면 정성으로 되는 것이고 정성으로 안 되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가문의 도리이니라. 형님께서도 자식을 두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저 또한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인 한 사람의 죄이옵니까? 내 형일은 그 사람 일이고 너는 너이니라. 또한 부인을 죄인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잇는 길을 찾자는 것이지. 어머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신길에서 돌아오면 다시 말씀 나누십시다. 그때까지는 부인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탁할 자리가 아닌가 보다. 이씨 부인이 자리를 떠나며 그렇게 말했지요. 이도원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도원이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소희는 남편의 표정만 보아도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어머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셨군요. 부인, 마음 너무 두지 마시오. 두지 않으려 해도 두어집니다, 서방님. 저도 사람인 것을요. 부인, 제가 시집을 와서 어머님 마음을 받지 못한 것이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친정 어른의 예질까지
어머님 손에 들려 있으니 저는 입을 열 수도 없는 자리이옵니다. 부인의 친정 어른 일은 이미 사면된 일이지 않소. 어머님께서 그것을 들먹이실 일이 아니오. 사면이 되었어도 시댁 어른의 마음에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 자체로 약점이 되는 법이옵니다. 이도원이 아내의 어깨를 잡았지요. 부인, 그날 약조했잖소.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는 날까지 한결같이 함께 서 있겠다고. 그 약조 잊지 마시오. 잊지 않사옵니다. 제가 사신길에서 돌아오면 어머님과 다시 말씀 나누겠소. 그때 모든 일이 풀릴 것이오. 서방님, 사신길이 그렇게 위험한 길이옵니까? 위험하다 할 것은 없소. 그러나 이도원이 말끝을 흐렸지요. 사실 그가 며칠 전 한양 도성에서 들은 소문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조대감이라는 한양의 권력자가 이도원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소문이었지요. 임금의 신임이 두터운 젊은 신하를 견제하는 자리에 조대감이 가장 앞장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아내에게 들려줄 수는 없었지요. 무엇이옵니까, 서방님? 아니요. 그저 길이 멀다 그 말이오. 며칠이 흐른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이참판이 사랑채에서 아들을 따로 불렀지요. 도원아, 이번 사신길에 한 가지 더 일러두마. 예, 아버님. 한양에 조대감이라는 자가 있다. 너도 들어 알지? 예. 들어 알고 있사옵니다. 그 자가 이번 사신단 명단을 두고 임금께 한 말이 있다 들었다. 너의 자리를 다른 자에게 양보하라 했다더구나. 임금께서 그 말을 받으셨사옵니까? 임금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자가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에게는 위험 신호이니라. 이참판이 한숨을 길게 쉬었지요. 내가 너무 곧다. 한양 조정이라는 곳은 고든 것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사신길에서 조심하거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또 하나,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너의 부인 일은 내가 살펴주마. 다만이라 하시면? 내 어머니 마음은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부인이 받을 시집살이는 내 어머니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이도원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며느리를 모른 척하는 것이 가풍이라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시집살이가 어떻든 그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일이고 시아버지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양반 가문의 법도라 했지요. 하루는 시댁 마당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마침 한양에서 손님이 와서 시아버지를 만나러 온 자리였지요. 시아버지의 옛 동료라는 그 손님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예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참판 아드님 사신길 떠나신다지요. 그래 며느님 친정은 잘 지내십니까? 손님이 무심코 던진 그 말에 이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소희가 마침 다과상을 들고 들어가던 차였지요. 예, 잘 지내고 있다 들었습니다. 이참판이 짧게 답하고 손님의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양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임금께서 새 정치를 펴신다 들었습니다. 새 정치라기보다는 옛 사람들을 정리하신 분위기지요. 옛날 정쟁에 휘말렸던 자들이 사면되고 있고 그 반대 자리에 있던 자들이 도리어 위험해진다는 소문이 돕니다. 윤소희는 다과상을 내려놓으며 손이 잠시 떨렸지요. 친정 어른의 사면 이야기가 다시 들춰지는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짐짓 모르는 척했고 시어머니의 눈은 며느리에게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예질이라는 것이 묘하지요. 사람들이 잊었다 싶으면 다시 누군가의 입에서 살아나는 법이고요. 손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렇게 말했지요. 이씨 부인이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다과상 다 차렸으면 물러가거라. 예, 어머님. 윤소희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물러났지요. 그러나 안채로 돌아가는 그녀의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손님이 다녀간 그날 밤 시어머니가 다시 윤소희를 불렀습니다. 오늘 손님의 말을 들었느냐? 예, 어머님. 내 친정일을 한양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듯하구나. 이미 사면된 일이옵니다, 어머님. 사면이 되었다. 한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또 다른 일이지. 너의 친정이 이 집 가문의 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너부터 한결같이 처신해야 한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윤소희가 안방을 나오는 길에 마당에 살구나무를 보았지요. 가지에는 막 봄잎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번 봄은 남편 이도원이 사신기를 떠나는 봄이기도 했지요. 사신기를 떠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이도원이 마지막으로 마당에서 살구나무 곁에 섰지요. 윤소희가 그 곁에 따라 섰습니다. 부인, 이 살구나무를 잘 봐주시오. 제가 돌아올 때까지 한 봄, 또 한 봄을 함께 지나는 친구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서방님. 또 하나, 부인에게 맡길 것이 있소. 이도원이 품에서 작은 놀이개 한 짝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하던 해에 함께 받은 한 쌍의 놀이개 중 한 짝이었지요. 이 놀이개의 한 짝은 제가 가져가오. 한 짝은 부인이 가지시오. 사신길에서 무사히 돌아오면 두 짝이 한 쌍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오. 서방님, 이 놀이개가 한 쌍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한결같이 기다리겠사옵니다. 부탁드리오, 부인. 이도원은 또 자기 손가락에 가락지를 가리켰지요. 이 가락지도 마찬가지요. 저는 사신길에서 이 가락지를 빼지 않을 것이요. 부인도 한결같이 이 가락지를 끼고 계시오. 예, 서방님. 윤소희는 놀이개 한 짝을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에서는 막 새잎이 트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이도원이 떠나기 직전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사랑채 뒷곁에서 옛 부하 한 명을 조용히 불러 무어라 짧게 일렀지요. 그 부하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윤소희는 그 광경을 멀리서 잠시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지요. 이도원이 길을 떠난 그날 밤 윤소희는 놀이개 한 짝을 베개 밑에 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말씀, 남편의 약조, 손님이 흘린 그 한마디 모든 것이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쌓였지요. 그러나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한결같이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한결같이. 그저 한결같이. 이도원이 사신기를 떠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봄 저녁이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황황한 발걸음으로 사람이 들이닥쳤지요. 이참판 댁, 큰일이 났소이다. 급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종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온 통신 관리였지요. 이참판 영감을 뵙겠소이다. 사신단에 관한 큰일이옵니다. 이참판이 사랑채에서 나와 그 관리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 났는가? 사신단이 청나라 국경 근처에서 자객대의 습격을 받았다 하옵니다. 부사 이도원 영감이 행방불명되었고 시신도 찾지 못하였다 하옵니다. 이참판의 손에서 부채가 떨어졌지요. 무엇이라? 시신을 찾지 못했다 하였느냐?
예, 영감. 산속 골짜기에서 일이 벌어졌고 자객들이 흔적을 모두 지웠다 하옵니다. 다른 사신단원 몇은 살아 돌아왔으나 부사 영감의 행방은 알 수 없다 하옵니다. 이참판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채에서 그 소식을 들은 이씨 부인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지요. 내 아들, 내 아들이. 윤소희도 부엌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고 그 그릇이 대돌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서방님, 윤소희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그녀를 곁에 선 늙은 종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종, 정령 서방님께서 마님,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하지 않았소. 살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종이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윤소희는 그 말을 다 들을 수 없었지요. 마당에 살구나무가 막 새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슴에 품고 있던 놀이개 한 짝의 무게가 그 순간 천근 같았지요. 이씨 부인의 비통이 가시기도 전에 시댁 안에서는 이미 다른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며칠을 안방에 틀어박혀 곡을 했지요. 그러나 7일이 지난 어느 아침 이씨 부인이 안방 문을 열고 사랑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영감, 며느리 일을 어찌하겠소이까. 이참판이 짧게 한숨을 쉬었지요. 아직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며느리 일을 거론할 자리가 아니지 않소. 시신을 찾지 못했다 한들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어디 있소이까. 자객대의 습격이라 하지 않았소이까. 청나라 산속에서 흔적조차 없이.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감, 우리가 며느리를 어찌할지 결정해야 하옵니다. 자식 하나 없이 남편마저 잃은 며느리를 이 집에 평생 두는 것은 가문의 도리에 어긋나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를 어찌하란 말이오. 분재라도 정리해서 친정으로 보냅시다. 다만 며느리에게 줄 분재의 몫이라는 것이 영 마뜩지 않소이다.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 마당에 며느리에게 가문의 재산을 떼어줄 까닭이 어디 있소이까. 이참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양반 가문의 도리가 아니오. 며느리에게 줄 몫은 주어야지요. 도리라 하시오. 도리를 따지자면 우리 아들 명을 빼앗아 간 그 며느리가 무슨 도리를 받을 자격이 있겠소이까. 부인, 영감, 한 가지 길이 있소이다. 며느리에게 남편을 잡아먹은 죄라는 명분을 씌워 친정으로 돌려보내면 분재를 줄 자리가 없어지옵니다. 그것이 한양 양반 가문의 예법도이옵니다. 이참판이 부인의 그 말을 한참 듣고 있었지요. 그도 가문의 재산이 며느리에게 흘러가는 것을 마뜩잖아한 자리였습니다. 부인이 알아서 처분하시오. 다만 한 가지, 며느리의 친정일은 들먹이지 마시오. 알아듣겠소이다. 이씨 부인이 자리를 떠나는 그 길에는 한 가지 결심이 굳어 있었지요. 며느리를 빈손으로 내쫓을 명분과 길을 그녀는 이미 다 짜두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이씨 부인이 윤소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라, 앉거라. 예, 어머님. 윤소희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안방에 들어왔지요. 시신도 못 찾은 마당이지만 상복은 입어야 한다는 것이 가문의 법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칠리를 우러부어 있었지요. 오늘부터 너의 일은 정리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어머님?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와서 4년이 흘렀건만 자식 하나 갖지 못했고
끝내 남편마저 잃었다. 가문의 도리로 너를 이 집에 더 둘 수 없으니 친정으로 보내겠다. 윤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머님, 그것은 양반 가문의 며느리가 남편을 잡아먹은 죄로 친정으로 돌려보내지는 일은 옛법도이니라. 너는 이 집의 분재도 가문의 이름도 더는 가질 자격이 없다. 어머님, 저는 서방님의 시신도 보지 못한 자리이옵니다. 살아 계실지도 모르는 분의 처를 살아있을 가능성이 어디 있느냐. 자객대가 시신마저 가져갔다 하지 않았느냐. 너의 헛된 기대로 이 집의 흐름이 막힐 수는 없다. 윤소희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어머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옵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어디 한적한 곳에 작은 거처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서방님께서 살아 돌아오실 그날까지 한결같이 기다리고자 하옵니다. 무엇? 한결같이 기다린다 하였느냐? 예, 어머님. 서방님과 약조하였사옵니다.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함께 서 있겠다고요. 이씨 부인이 헛웃음을 흘렸지요. 내 약조가 가문의 결정 위에 있다 보느냐. 친정으로 가지 않겠다면 그것은 내 뜻이고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어디로 가든 너의 길이지 이 집의 길은 아니야. 어머님, 그러시면 작은 거처라도 한 가지 더 일러두마. 너의 친정 어른의 예지를 다시 들먹이지 않을 테니 너도 이 집을 떠난 후 다시는 이 가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너의 친정도 마찬가지다. 알겠느냐? 윤소희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지요. 친정 약점이 또 카드로 등장했습니다. 시댁이 며느리 분재를 떼어가면서 동시에 친정 약점으로 입까지 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 어머님. 내일 아침에 이 집을 떠나거라. 가져갈 짐은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에 한한다. 가문의 물건은 한 점도 가져갈 수 없다. 윤소희가 안방을 나오는 길에 마당에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가지에는 봄잎이 막 무성해지고 있었지요. 한 봄을 함께 보낸 그 나무를 두고 떠나는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가장 아렸습니다. 그날 밤 윤소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정으로 갈 수는 없었지요. 친정 어른의 예지일이 다시 들춰지면 친정 부모님까지 위험해질 자리였습니다. 시댁이 친정 약점을 입에 올리지 않겠다 약조했어도 그 약조는 며느리가 한양 어딘가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깨질 수 있는 것이었지요. 한양에 머무를 수 없다. 친정에도 갈 수 없다. 윤소희는 그렇게 혼잣말을 흘리며 노리개 한 짝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기다리겠다 한 그 약조를 지키려면 한양 어디에도 머무를 수 없는 자리였지요. 본명을 숨기고 신분을 숨기고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산골 외딴 집의 자리를 잡고 한결같이 기다리리라. 친정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으리라. 친정 부모님이 자기 행방을 알면 시댁이 그것을 빌미로 다시 약점을 들춰낼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윤소희는 시집을 때 가져온 짐 보따리 하나만 들고 시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종이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지요. 마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종, 묻지 마시오. 그저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소이다. 마님, 부디 무사하셔야 합니다. 고맙소, 종. 윤소희는 그렇게 시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기 이름도, 자기 신분도, 자기 친정도 모두 가슴 깊이 묻어두었지요.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산골에 자리를 잡고 외딴집 하나를 빌려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녀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는 그저 떠돌이 과부 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지요. 산골에 들어가던 그 첫날 저녁 그녀는 외딴집 부엌에서 작은 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새벽 밥상을 차렸지요. 한 사람분의 밥과 국과 작은 반찬 한 가지. 그것이 그녀가 서방님을 위해 차린 첫 새벽 밥상이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살아만 계세요. 윤소희는 빈 밥상 앞에 가만히 앉아 그렇게 빌었지요. 살구나무 가지가 마당 한 구석에서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시집 마당에 두고 온 그 살구나무의 묘목한 가지를 꺾어 보따리 안에 숨겨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윤소희의 7년 새벽 밥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산골 외딴집에 자리를 잡은 윤소희의 첫 한 달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매일 새벽 첫 달기, 울기 전 일어나 솥을 걸고 밥을 지었지요. 한 사람분의 밥과 국과 작은 반찬 한 가지. 그것을 빈 밥상 위에 정성껏 차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끼 차려두었사옵니다, 서방님. 매일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빌었지요. 밥상은 아침이 깊어지면 거두어 자기 혼자 먹었습니다. 산골의 가난한 살림이라 한 끼라도 버릴 수 없었던 까닭이었지요. 산골에 자리를 잡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외딴집 마당에 한 늙은 사내가 슬며시 들어섰지요. 손에 작은 호미와 곡식 한 줌을 든 노인이었습니다. 마님, 죄송하옵니다만 길 좀 묻겠소이다. 윤소희가 부엌에서 나오며 의아한 얼굴로 노인을 보았지요. 무슨 길이옵니까? 이 산골의 외지에서 자리 잡으신 분이 계신다 들었소이다. 어디서 오셨는지 묻기는 어렵겠지만 손 빌릴 일이 있으면 일러 주십시오. 나도 외지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이라. 노인은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윤소희는 그의 눈빛이 너무 깊어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요. 고맙사옵니다만 저는 손 빌릴 일이 없사옵니다. 그러시오. 그래도 한 마을이 된 자리이니 봄에 곡식이 부족하면 일러 주십시오. 내가 텃밭을 일구는 사람이라. 노인은 그렇게 짧게 말하고 마당을 나갔습니다. 윤소희는 노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노인의 등이 굽었지만 걸음에는 어딘가 군졸의 자세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이구나. 산골 마을은 작았습니다. 외딴집은 마을 본동에서 한참 떨어진 자리에 있었지만 마을 안악들은 새 외지인의 일상에 늘 관심이 많았지요. 그 봄에 한 무리의 안악들이 외딴집 근처를 지나며 윤소희를 흘끔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매일 새벽 밥상을 차린다더라. 누구를 위한 밥상이래. 남편이 죽었다더구먼. 시신도 못 찾았다는데 매일 밥상을 차리고 있다 하니 정녕 미친 짓이지. 어디서 흘러왔는지도 모르는 여인이 산골에 들어와 청승 떠는 것 좀 보소.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외딴집 부엌 안까지 흘러들었지요. 윤소희는 붓두막 앞에서 두 손을 멈추고 가만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렸지만 그녀는 솥뚜껑을 다시 들어 올렸지요. 한결같이 그녀가 그렇게 혼잣말을 흘리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같은 시간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의 한 산골 움막에서는 한 사내가 종이 위에 짧은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자객대의 습격에서 가까스로 몸을 피한 이도원이었지요. 그가 변방으로 흘러든 지 이미 몇 달이 지난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새벽이면 그녀가 떠오른다.
이도원이 그렇게 한 줄을 적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부한 쌍가락지에 한 짝이 끼워져 있었지요. 그가 사신길에서 가져온 놀이개의 한 짝도 품속에 그대로였습니다. 자객대의 습격은 우연이 아니었지요. 한양의 정적 조 대감이 보낸 것임을 이도원은 사신단에서 살아 돌아온 동료의 마지막 말에서 짐작했습니다. 죽은 줄로 알려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 한양에 돌아가지 못한 채 변방의 어느 산골 마을에 자리를 잡고 신분을 숨긴 채 살게 된 까닭이었지요. 아내가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이도원은 처음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가 떠나기 전 부탁한 옛 부하가 멀리서 아내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시댁에서도 며느리를 잘 보살피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지요. 그러나 한 가지가 그를 늘 무겁게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한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순간 정적조 대감의 자객이 다시 아내와 부모를 노릴 것이라는 점이었지요. 가만히 있어야 한다. 가만히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그녀와 부모를 지킬 수 있다. 이도원은 종이 위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그날까지 그녀가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기를 빌 뿐이다. 어느 가을날 변방의 운마 근처에 한 떠돌이 약초꾼이 지나갔지요. 이도원이 마침 마당에서 마른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길 좀 묻겠소이다. 무슨 길이 오니까? 여기서 청나라 국경까지 얼마나 걸리오? 걸어서 사흘 길이오. 고맙소. 그런데 형씨도 이 산골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소? 그저 몇 해 되었소이다. 본디 어디서 오셨소? 본디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는 것이 산골의 도리이지 않소. 이도원이 그렇게 답하며 일부러 표정을 굳혔지요. 떠돌이는 그 답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갔습니다. 한양 쪽에서 오셨다면 한 가지만 일러주시오. 요즘 한양 분위기가 어떠하오? 이도원이 떠돌이의 등을 향해 그렇게 물었지요. 떠돌이가 잠시 돌아서 답했습니다. 한양은 요즘 조 대감이라는 어른이 손에 쥐고 흔든다 들었소이다. 옛 임금 측근이 한 명씩 물러나고 그 자리에 조 대감 사람들이 앉고 있다 합디다. 이도원의 손이 잠시 멈췄지요. 조 대감의 권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은 자기가 살아 돌아갈 길이 더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고맙소. 또 한 가지, 임금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소문이 돈다 합디다. 임금께서 확실하지는 않소이다. 그저 한양 도성에서 들은 소문이요. 떠돌이가 길을 떠났습니다. 이도원은 약초를 다듬다 말고 한참 동안 마당에 앉아 있었지요. 임금의 건강이 나쁘다는 소문은 그에게 새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새 임금이 즉위하면 조 대감의 권력 구도가 흔들릴 수 있고 그 틈에 자기가 살아 돌아갈 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었지요. 기다려야 한다. 한결같이. 이도원이 그렇게 혼잣말을 흘리며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소희가 산골에 자리 잡은 지 첫해 가을이 왔습니다. 그녀의 살림은 빈약했지요. 시집을 때 가져온 짐 보따리 안에 있던 약간의 폐물을 하나씩 팔아 곡식을 사고 외딴집 둘레의 작은 밭에 손수 푸성귀를 심어 먹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 노인이 다시 외딴집 마당에 들어왔지요. 이번에는 손에 작은 자루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 왔소이다. 무슨 일이옵니까? 내가 올해 텃밭에 잡곡을 많이 심었는데 혼자 먹기에 너무 많소이다. 한 자루만 받아주시오. 윤소희가 노인의 자루를 보며
잠시 망설였지요. 제가 어찌 받아주십시오. 부담이 되시면 내가 마님 댁 부엌일 한 가지 도와 드릴 테니 그 품삯 대신이라 여겨주시면 되옵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자루를 마당 한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윤소희는 노인의 그 친절이 너무 묵직해 잠시 말을 잃었지요. 고맙사옵니다, 어르신.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마님. 마님, 부엌일 한 가지 도와 드리고 가겠소이다. 아니옵니다, 어르신. 저 혼자 충분히 합니다. 한 가지만 일러주십시오. 솥뚜껑 한쪽이 비뚤어진 듯한데 내가 손을 봐 드려도 되겠소이까. 윤소희가 부엌의 솥을 보았지요. 정말 한쪽 손잡이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손을 봐 주시면 정말 고맙겠사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노인이 마당 한켠에서 작은 망치 하나를 들고 와 솥뚜껑 손잡이를 정성껏 두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윤소희는 부엌 문턱에 가만히 앉아 노인의 등을 바라보았지요. 어르신, 이 마을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사옵니까? 마님과 비슷한 때이옵니다. 비슷한 때라 하시면 마님이 자리 잡으신 그 봄에 나도 들어왔다는 뜻이옵니다. 윤소희가 그 말에 잠시 가슴이 흔들렸지요. 같은 시기에 같은 산골에 들어온 외지인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이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의문을 그 자리에서 묻어두었지요. 외딴 집에 자리 잡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문을 너무 깊게 새기지 않는 것이 그녀에게도 좋고 노인에게도 좋은 자리였습니다. 인연이 묘하지요, 어르신. 인연이라 하시면 그저 같은 산골에 자리 잡은 인연이옵니다, 마님. 노인은 그렇게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윤소희가 그 곡식 자루를 부엌으로 옮기는 길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요. 시댁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받아본 친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소희는 새벽에 차릴 밥상에 그 잡곡을 한 줌 섞었습니다. 서방님이 잡곡밥을 좋아하셨던 까닭이었지요. 그렇게 한 끼라도 더 정성을 담아 차리고자 했습니다. 산골에 들어온 지 첫해 여름이었습니다. 외딴집 근처에 떠돌이 약장수 한 명이 지나갔지요. 윤소희가 두통이 와 약 한 첩 살까 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약 한 첩에 얼마이옵니까? 머리 아픈 약 말씀이옵니까? 예, 가끔 두통이 와서요. 여기 가져가시오. 닷푼이요. 윤소희가 닷푼을 내며 약장수에게 물었지요. 한양 쪽에서 오신 길이옵니까? 한양에서 며칠 머무르다 왔소이다. 한양 분위기가 어떠하옵니까? 한양 분위기라. 요즘 조 대감이라는 어른이 권력을 잡고 계신다 들었소이다. 옛 임금 측근들이 한 명씩 물러나고 있고요. 그 조 대감이라는 분이 한양의 큰 어른이지요. 임금께서도 그분 말씀을 들으신다고 합디다. 윤소희의 가슴이 잠시 내려앉았지요. 시집에서 들었던 그 조 대감의 이름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사신기를 떠나기 전 시아버지가 일러주었던 그 위험한 자리. 그 자가 권력을 잡고 있다는 소식은 서방님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을 더 멀게 만드는 자리였지요. 서방님, 윤소희가 약장수가 떠난 후 마당에서 그렇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새벽 밥상을 차렸지요. 한결같이, 그저 한결같이. 윤소희가 시댁에서 가져온 살구나무 묘목 한 가지를 외딴집 마당 한 구석에 심은 것은 그해 가을이 깊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묘목은 손가락만큼 가늘었고 잎도 거의 다 떨어진 자리였지만
그녀는 정성껏 흙을 다지고 매일 물을 주었지요. 한 봄, 또 한 봄. 너도 한결같이 자라다오. 윤소희는 묘목을 향해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첫해 겨울이 닥치자 묘목이 살아남을지 알 수 없게 되었지요. 산골에 겨울바람이 매서웠고 묘목은 가지 끝부터 마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소희는 매일 새벽 밥상을 차린 후 마당으로 나가 묘목 둘레의 집단을 두툼히 둘러주었지요. 손이 얼어 갈라졌지만 그녀는 그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의 손가락질은 그해 겨울 더 심해졌지요. 외딴 집에서 매일 새벽 연기가 오르는 모습을 본 안악들이 한층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눈보라 치는 새벽에도 솥을 거는 모습 좀 보게. 그 정성을 들여서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윤소희는 그 말들을 다 들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솥뚜껑을 들어 올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그저 한결같이. 그해 첫 겨울이 흘러가고 봄이 다시 오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윤소희가 마당으로 나와 살구나무 묘목 둘레의 집단을 풀어주었지요. 그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묘목의 가지 끝에서 작은 새잎이 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구나. 윤소희가 묘목을 향해 그렇게 속삭였지요. 묘목이 첫 겨울을 견뎌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한참 만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같은 시간 변방의 움막에서 이도원은 또 한 줄을 적고 있었지요. 오늘 아침에 산속에 첫 새잎이 트는 것을 보았다. 한 봄을 또 견뎠다. 그녀도 한결같이 견디고 있기를. 세월이 흘러 윤소희가 산골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첫 달기, 울기 전 일어나 솥을 거는 그녀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가. 3년이 지나도록 매일 새벽 밥상이라니. 그런데 묘하게도 저 여인이 흘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네. 마을 어느 늙은 안악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손가락질이 매서웠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마을 사람들도 윤소희를 그저 마을의 한 풍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사연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지요. 산골에 자리 잡은 지 3년이 흐른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지요. 어른들도 한 명씩 자리에 누웠고 아이들이 먼저 위험해졌습니다. 마을 의원도 모자라 산골의 가난한 살림에서는 약초 한 첩 쉽게 얻을 수 없었지요. 윤소희는 친정에서 어머니께 배운 의학 지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친정 어른의 예질로 친정이 어수선하던 시절 어머니가 약초 다루는 법을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다 묵은 기억이라 잊은 줄 알았지만 마을 아이들이 한 명 또 한 명 자리에 눕는 모습을 본 그녀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윤소희가 새벽 밥상을 차린 뒤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마을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 물었습니다. 마님, 어디 가십니까? 약초를 좀 모아보려 하옵니다. 어르신. 약초라 하시면 마을에 전염병이 돌지 않사옵니까? 제가 친정에서 배운 약초 한 가지가 있사오니 그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마님께서 의술을 아시오니까. 의술이라 할 자리는 아닙니다, 어르신. 그저 어머님께서 가르치신 한 가지를 떠올린 자리이옵니다. 노인이 잠시 가만히 서 있었지요. 마님, 제가 모셔드리겠소이다.
윤소희와 노인이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모았습니다. 며칠 동안 부엌 한 구석에서 약초를 끓여 작은 항아리에 담았지요. 그것을 들고 마을 본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윤소희의 가슴이 잠시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줄지 알 수 없는 자리였지요. 마을 한 농가에 들어서자 아이의 어머니가 윤소희를 보고 의아한 얼굴을 했습니다. 산골 마님이 어찌 전염병 약을 좀 만들었사옵니다. 아이께 드려보시지요. 마님, 우리가 받아도 되는 자리이옵니까? 우리 마을이 마님께 한 일이 없는데 받아 주십시오. 그저 한 끼라도 도움이 되면 다행이옵니다. 이튿날 아침 그 농가의 아이가 열이 내렸습니다. 농가의 어른이 외딴집 마당에 찾아와 윤소희에게 절을 했지요. 마님, 정녕 고맙사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았사옵니다. 한 끼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다입니다. 마을의 다른 어른들도 윤소희를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아이를 데려와 약을 받아갔지요. 윤소희는 그 약을 한 첩 한 첩 가난한 살림에서 끓여 나눠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그날부로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윤소희의 외딴집을 부르는 그들의 호칭이 그날부로 한번 달라진 자리였습니다. 마을의 한 늙은 안악이 그 무렵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저 마님의 약 짓는 손이 보통이 아니야. 양반 가문 어른께 배운 솜씨가 아니고서야 저럴 수 없어. 그래도 우리는 모르는 자리이지. 본디 어디서 흘러온 분인지도 모르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의문이 한 번 흘렀지만 그 누구도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윤소희는 그 의문이 흘러간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새벽 밥상을 차렸지요. 며칠 후 마을 노인이 외딴집 마당에 들어와 윤소희에게 일렀습니다. 마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소이다. 무엇이옵니까, 어르신? 마님의 약 짓는 솜씨를 마을이 보았소이다. 마을 사람들이 마님의 출신을 짐작하기 시작했지요. 어르신, 그것이 위험한 자리이옵니까? 한양에서 마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위험할 수 있는 자리이옵니다. 그러나라 하시면 마님께서 마을 아이를 살리신 자리에는 한 가지 빛이 따라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님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어른의 출신을 짐작해도 입에 담지는 않는 자리, 그것이 마을의 인심이지요. 고맙사옵니다, 어르신. 한 가지 더 일러두겠소이다. 마님께서 한결같이 차리시는 그 새벽 밥상도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소이다. 한 끼의 정성이 어떤 자리에 가서 닿을지 누구도 모르는 자리이옵니다. 윤소희가 노인의 그 말을 한참 듣고 있었지요. 노인의 그 한마디가 친정어머니의 가르침 한결같은 마음만이 빛을 보는 법이라는 그 말과 묘하게 닿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변방의 이도원도 그 가을 한 가지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약초를 다루던 한 늙은 노인 한 명과 가까워진 자리였지요. 변방에서 약초를 거두며 십수년을 살아온 그 노인이 이도원의 솜씨를 보고 의아해 물었습니다. 형씨도 본디 약초 다루던 분이오니까. 본디 다루던 솜씨는 아니요. 그저 변방에 흘러들어 배운 자리이지요. 양반 출신 아니요? 양반 출신이 변방에 흘러들 일이 있겠소이까. 있을 수도 있소이다. 한양에서 정쟁에 휘말려 변방으로 흘러든 양반 어른들을 내가 두어 분 본 자리이요. 이도원이 노인의 그 말에 잠시 가만히 서 있었지요. 자기의 출신을 알아챈 듯한 그 노인 앞에서 그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노인 어른, 한 가지 부탁드리겠소이다.
무엇이오니까? 제가 본 뒤 어디서 흘러왔는지는 묻지 마시고 그저 함께 약초를 다루는 자리로 두어 주시오. 형씨가 한 끼라도 살아남으시면 그것이 다이지요. 다 알아도 아무것도 묻지 않겠소이다. 이도원의 가슴이 그 한마디에 따뜻해졌지요. 변방에서 그를 받아주는 자리가 한 사람 더 생긴 것이었습니다. 윤소희와 이도원이 같은 가을을 살아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재 같은 자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의 한 끼를 살리는 윤소희의 약짓는 손과 변방 노인의 인심을 얻은 이도원의 약초 다루는 손이 같은 가을의 햇살 아래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가을의 전염병은 한 달이 흘러 마침내 가라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 본동에 돌아왔지요. 윤소희는 그 모든 일이 끝난 어느 새벽 다시 부엌에서 솥을 걸었습니다. 약 짓던 손이 다시 밥 짓는 손으로 돌아온 자리였지요. 그 새벽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서 한참 동안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약초 다루는 법을 가르치신 그 시절이 묘하게 따뜻하게 다가왔지요. 친정에 어수선하던 그 시절에도 어머니는 자식에게 한 가지를 한결같이 가르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산골의 한 마을을 살리는 자리에 와서 빛을 본 자리이지요. 며칠 후 마을 노인이 외딴집 마당에 잡곡 한 자루를 또 두고 갔지요. 그가 한마디만 짧게 일렀습니다. 마님께서 마을에 한 가지를 베푸신 자리에 이 한 자루는 그 답례요입니다. 어르신, 저는 답례를 받을 자리가 아니옵니다. 답례가 아니라 인심이옵니다. 마님께서 마을의 한 끼를 살리신 마당에 마을이 마님의 한 끼를 보태는 자리이지요. 윤소희는 그 잡곡 자루를 부엌으로 옮기며 잠시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마을이 그녀를 받아 주기 시작한 자리였지요. 7년의 산골 살림이 그 한 가지 사건으로 한 번 바뀐 자리였습니다. 다만 그녀는 그 바뀐 자리에서도 새벽 밥상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지요. 한결같이, 그저 한결같이. 마을 노인은 그 3년 동안 외딴집 마당에 가끔 들어와 일을 도왔습니다. 솥뚜껑을 손봐 주거나 마당에 살구나무 둘레의 흙을 다져 주거나 가끔 잡곡 자루를 한 자루씩 두고 갔지요. 윤소희는 노인의 그 묵묵한 친절이 너무 깊어 가끔은 의아했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리 한결같이 도와주시는지요. 그저 같은 산골에 자리 잡은 인연이옵니다, 마님. 한결같이라 하시는 말씀이 무겁사옵니다. 마님께서 한결같이 새벽 밥상을 차리시는 그 마음을 보면 누구라도 한결같이 도와드리고 싶어지는 것 아닐까 싶소이다. 노인의 그 말에 윤소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친정 어머니가 했던 그 말, 한결같은 마음만이 끝내 빛을 보는 법이라는 그 가르침이 그제야 조금 다른 빛으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누군가 한결같이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의 한결같음을 부르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가 그제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마당의 살구나무는 첫해 겨울을 견디고도 매년 잎만 무성히 틔웠을 뿐 한 번도 꽃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윤소희는 매일 아침 그 나무 곁에 손바닥을 대보았지요. 차가운 가지에서 어떤 기다림이 살아있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같은 시간 변방의 이도원도 변하고 있었지요. 변방 산골에서 약초를 다듬어 팔며 살아남는 한편 한양에서 흘러오는 소문에 매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일기에 적는 글들도 점차 길어졌지요. 오늘 또 한 봄이 갔다. 부인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시댁에서 잘 보살핌을 받고 계시면 좋으련만
어머니의 매서운 성품을 생각하면 그것조차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도원이 그렇게 적고 붓을 내려놓았지요. 그러나 그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변방으로 떠난 후 한양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 아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것은 변방의 산골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윤소희가 산골에 자리 잡은 지 4년째 봄이었습니다. 마을에 떡장수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가 한양에서 흘러나온 소식을 가지고 왔지요. 한양 윤대감 댁에서 큰 상이 있었다 합디다. 윤대감 댁이라 하면 한양 윤씨 가문의 어른이지요. 그 댁 마님이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다 합디다. 윤소희가 부엌 안에서 그 말을 들었지요. 떡장수가 마당에서 마을 안악들과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솥뚜껑이 천천히 미끄러졌고 뱃돌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지요. 어머니. 윤소희가 그 한마디를 흘리며 부엌 벽에 기대 섰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별세 소식이었지요. 작년 가을이라 했으니 이미 반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산골에까지 흘러오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까닭은 그녀가 외딴 집에 신분을 숨긴 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머니, 한결같은 마음만이 끝내 빛을 보는 법이라 하셨는데 윤소희가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 그 가르침을 준 어른이 이미 세상에 없었지요. 그것도 반년 전에. 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노인이 외딴집 마당에 들어왔지요. 윤소희가 부엌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은 까닭을 노인이 짐작한 듯 했습니다. 마님, 안에 계시오니까. 어르신. 윤소희가 부엌에서 천천히 나왔지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슬픔이 있으시오니까. 한양에서 흘러온 소식. 한 가지 들었사옵니다. 친정 어머님께서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다 하옵니다. 노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요. 그러나 그가 곧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마님, 한결같이 자식 노릇을 하지 못한 자리이옵니까? 예, 어르신. 어머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리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그 한결같은 마음. 정작 저는 어머님께 한결같지 못한 자식이었사옵니다. 윤소희가 그렇게 말하며 다시 눈물을 흘렸지요. 노인이 한참 동안 그녀의 곁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짧게 입을 열었지요. 마님, 한 가지만 일러드리겠소이다. 어머님께서 마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식이라 책망하실 분은 아니실 것이옵니다. 마님께서 한결같이 새벽 밥상을 차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머님께서는 자식의 자리를 다 아셨을 것이옵니다. 어찌 그러시옵니까, 어르신? 어머니라는 자리는 자식의 마음을 멀리서도 다 헤아리는 자리이기 때문이옵니다. 마님께서 어머님 임종을 못 지킨 것이 어머님께 빚이라 여기시면 한결같이 어머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 빚을 갚으시오. 윤소희가 노인의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지요. 노인의 그 말이 마치 친정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르신, 고맙사옵니다. 노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을 나갔지요. 윤소희가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마당의 살구나무 곁에 앉아 새벽을 맞았습니다. 새벽이 오자 그녀는 다시 솥을 걸었지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새벽 밥상이었지만 그날의 정성에는 어머니께 드리는 그리움도 함께 담겼습니다.
서방님, 부디 살아만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 한결같이 살아가겠사옵니다. 한양의 시댁에서도 4년째 봄을 맞고 있었지요. 며느리 윤소희를 내쫓은 후 시댁은 며느리의 행방을 깊이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분재를 정리해 가문 재산을 지킨 마당이라 며느리의 자리는 시댁의 마음에서 거의 다 지워진 자리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한양 정승 한 분이 방문해 차를 마시다 며느리 이를 물었습니다. 이 참판 아드님 작고하신 후 며느님은 어찌 되셨소이까? 이 참판이 짧게 한숨을 쉬며 답했지요. 며느리는 친정일로 시집에서 나가고 그 후로 행방을 모른다 들었습니다. 행방을 모르신다 하셨소. 예. 한양 어디에 있는 듯 하지 않고 친정에 갔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그저 어디서 죽었다는 소문만 한 번 들었지요. 어디서 죽었다 하셨소? 예. 산골 어딘가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참판이 그렇게 답하며 차를 들이켰습니다. 사실 그는 며느리의 행방을 한 번도 진지하게 알아본 적이 없었지요. 며느리가 어디서 죽었다는 그 소문도 시어머니, 이씨 부인이 한 번 흘린 말에 불과했고, 시아버지는 그것을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가엾으시오. 그래도 친정마님께서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다 들었는데. 예,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가지 않았다 합디다. 가엾으신 일이지요. 정승이 그렇게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떴지요. 이 참판은 그 자리에서 어떤 무거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사랑채 뒷곁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늙은 종 한 명이 있었지요. 시집을 떠나는 윤소희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그 종이었습니다. 마님, 정녕 어디서 죽으셨다는 소문이. 종이 그렇게 혼잣말을 흘리며 마당으로 나갔지요. 그러나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방을 한양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지 그 자리에서는 알 길이 없었지요. 같은 시간 변방의 이도원도 4년째 봄을 맞고 있었지요. 그가 변방에 자리 잡은 지 만 4년이었고 사신길에서 살아남은 지도 그만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양에서 흘러오는 소식은 여전히 그가 살아 돌아갈 자리를 보여주지 않았지요. 조 대감의 권력은 더 커졌고 임금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다 했습니다. 이대로 한 해 또 한 해. 나도 한결같이 기다려야 한다. 이도원이 일기에 그렇게 적었지요. 그가 한양에서 사신길을 떠나기 전에 옛부하에게 부탁한 그 일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하가 아내를 찾아 멀리서 지키고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지요. 부인, 어디 계시오?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으시오니까. 이도원이 변방의 움막에서 그렇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그가 한양으로 살아 돌아갈 그날까지 자기가 할 일은 단 하나, 한결같이 살아남는 것뿐이었지요. 윤소희와 이도원, 같은 봄을 4년째 맞는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채 같은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그저 한결같이. 그러나 그 말이 두 사람을 다시 한 자리로 데려올 그날까지 아직도 3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었지요. 마을 노인은 그 봄에도 외딴집 마당을 드나들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이제 윤소희를 손가락질하기보다 그저 지나치는 풍경처럼 받아들였지요. 시간이 가져오는 한 가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소희가 산골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한 봄을 또 보내고 한 가을을 또 보낸 그 자리에서 매일 새벽 솥을 거는 일은 변함이 없었지요.
그러나 한양에서는 큰 흐름이 한 자리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조 대감의 권력이 마침내 정점에 이른 것이었지요. 옛 임금의 측근들이 거의 다 물러나고 그 자리에 조 대감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임금의 건강은 더 나빠졌고 새 임금이 곧 즉위할 것이라는 소문이 한양에 자자했지요. 조 대감은 새 임금 즉위 전에 자기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자들을 모두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옛 사신단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 옛 임금 측근들, 사면된 자들의 가족까지. 그 명단에 윤소희의 친정 윤씨 가문도 들어 있었지요. 윤소희의 친정 아버지는 이미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친정 어머니도 그 직후 별세한 자리였지만 가문의 다른 친척들이 여전히 한양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한양의 시댁에도 그 분위기가 흘러들었지요. 이참판이 사랑채에서 신문을 펼쳐보다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윤씨 가문에 또 한 차례 큰 일이 닥칠 듯하오. 무슨 일이 오니까? 조 대감이 예지를 다시 들춘다 합디다. 사면된 자들도 다시 잡아들이고 있다는 소문이오. 우리 며느리 친정도 그 명단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오? 확실하지는 않소이다만 가능성이 있소이다. 윤씨 가문에 남은 자들이 위험해질 듯하오. 이씨 부인이 짧게 답했지요. 며느리 일은 이미 우리와 무관한 일이오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죽었다는 소문도 있으니 그 자리에서 더 들먹일 까닭이 없소이다.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이 무겁구려. 며느리가 정녕 어딘가 살아있다면 친정일이 큰 짐이 될 자리이지 않소. 살아있을 가능성이 어디 있소이까. 영감, 그 일은 그만두십시다. 이참판이 부인의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며느리에게 들이닥칠 그 시련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지요. 같은 봄의 산골에도 큰 시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논밭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살구나무도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안 오는구만. 이대로 가다가는 가을 곡식이 죄다 흉작이요. 흉년이라. 도적대가 들끓을 텐데. 마을 어른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지요. 윤소희는 마당에서 살구나무 둘레에 매일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깊은 산골 우물에서 길어오는 물은 멀고 무거웠지만 그녀는 그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지요. 한결같이 그녀가 그렇게 혼잣말을 흘리며 물동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가뭄이 깊어갈 무렵 산골에 도적대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한 농가가 야밤에 털렸다는 소식, 산속의 한 외딴집이 불태워졌다는 소식.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대문을 단단히 걸고 잠들었지요. 마을 노인이 외딴집 마당에 들어와 윤소희에게 일렀습니다. 마님, 요즘 도적대가 산골에 들끓고 있소이다. 외딴집은 더 위험한 자리이니 마을 본동으로 잠시 거처를 옮기시면 어떠소이까? 어르신, 저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사옵니다. 마님, 도적대는 사람을 가리지 않소이다. 마님 한 분 사시는 외딴집은 저는 매일 새벽 밥상을 차려야 하옵니다. 그것을 걸을 수 없사옵니다. 마님. 노인이 무겁게 한숨을 쉬었지요. 그렇다면 제가 마님 댁 마당에서 밤을 새우겠소이다. 부탁이옵니다, 마님. 어르신, 그것은 안 됩니다. 어르신 댁도 위험한 자리이지 않사옵니까? 제 댁은 큰일이 없소이다. 저는 늙은 사내 한 명이라 도적이 노릴 자리도 없소이다. 윤소희가 노인의 그 한결같은 친절에 가슴이 아렸지요. 그러나 그녀는 노인의 안전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직접 마당에 작은 횃불 하나만 더 켜 두겠사옵니다. 그것으로 도적을 막을 수 있다면 어르신께 걱정 끼치지 않겠사옵니다. 마님, 횃불로 도적을 막을 수 있다 보십니까? 한결같은 정성이 도적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윤소희의 그 말에 노인이 잠시 가만히 서 있었지요. 그러더니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마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소이다. 그러나 그 봄밤 끝내 외딴 집에도 도적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밤중에 마당으로 사내 둘이 들어왔지요. 마을 노인이 마당 한 구석에서 횃불을 들고 그들을 막아 섰습니다. 여기서 멈추시오. 이 댁 마님은 가져갈 것이 없는 분이오. 늙은이가 비키지 않을 셈인가. 도적 하나가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든 막대기로 노인을 후려쳤지요. 노인이 머리를 맞고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윤소희가 부엌에서 나오며 비명을 질렀지요. 어르신, 마님 도망, 가시오. 노인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적 둘은 잠시 망설였지요. 외딴 집 안에 가져갈 물건이 없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빈 살림이 가져갈 거리가 아니라는 것은 도적들도 본능으로 아는 자리였지요. 가져갈 것도 없는 집이구만. 빈 집이야. 가자. 도적들이 그렇게 말하며 마당을 나갔지요. 윤소희는 노인을 부축하며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노인의 머리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피가 많이 흘렀지요. 어르신, 어찌 이리. 마님, 무사하시오니까. 제가 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르신께서. 마님이 무사하시면 그것이 다이옵니다. 노인이 그렇게 말하며 잠시 정신을 잃었지요. 윤소희가 그 밤 잠을 자지 못한 채 노인을 돌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노인이 정신을 차렸지요. 윤소희가 노인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을 차리셨군요. 마님, 죄송하옵니다. 무엇이 죄송하시옵니까? 제가 마님 댁을 지키지 못한 자리옵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어찌 죄송하실 일이옵니까? 저를 지키시려다 다치신 분이 어찌. 윤소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요. 마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소이다. 무엇이옵니까? 이 산골은 마님께서 살아갈 자리가 아닐 수도 있소이다. 한양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겠소이까? 윤소희가 노인의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지요. 어르신, 저는 한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리옵니다. 마님께서 한양에 무사히 돌아가실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요. 어르신, 어찌 그러시옵니까? 마님께서 한결같이 차리시는 그 새벽 밥상이 언젠가 누구에게는 닿을 자리이옵니다. 제 늙은 짐작이지만 그렇게 믿고 있소이다. 윤소희가 노인의 그 말을 한참 듣고 있었지요. 노인의 말이 너무 묘하게 깊었기에 그녀는 잠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을 그 자리에서 더 깊이 묻지는 않았지요. 어르신, 우선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약초가 있다면 가져다 드리겠사옵니다. 고맙소이다, 마님. 그 봄 며칠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살구나무가 잎을 다 떨구기 시작했지요. 윤소희가 매일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어도 나무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너도 한결같이. 윤소희가 살구나무 곁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빌었지요. 마을 노인은 부엌에 누워 회복 중이었고 마을에는 흉년이 시작되었으며 윤소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살구나무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자리였지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윤소희가 늘 그렇듯 솥을 걸고 밥을 짓다가 잠시 손을 멈췄지요. 새벽 첫 닭이 우는 그 시간 그녀의 손에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서방님. 윤소희의 손에서 부엌 식칼이 천천히 미끄러져 대돌에 떨어졌지요. 그녀가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6년. 6년을 한결같이 했는데 그녀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구나무가 죽어가고 마을 노인이 다쳤고 마을에는 흉년이 시작되었고 그녀 자신의 친정에도 큰 시련이 닥치고 있다 했지요. 그 어느 것도 그녀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만이 끝내 빛을 보는 법이라 하셨는데 어머니, 그 빛이라는 것이 어디 있사옵니까? 윤소희가 부엌 바닥에 엎드려 한참 동안 울었지요. 그녀가 산골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그렇게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소채밥은 그 새벽에 처음으로 다 버렸지요. 윤소희가 매일 새벽 밥상을 차린 후 처음으로 그 새벽 밥상은 차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마당의 살구나무가 마지막 잎을 떨구었지요. 가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윤소희가 부엌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새벽이 깊어갔지요. 한결같이라는 그 말. 정녕 빛을 보는 법이 있사옵니까? 그녀의 그 혼잣말이 빈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것이 윤소희가 산골에 자리 잡은 후 처음으로 한결같이라는 말을 의심한 그 순간이었지요. 윤소희가 부엌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 새벽이 깊어갔습니다. 살구나무의 마지막 잎이 떨어진 그 새벽에 그녀의 마음 한 구석도 함께 떨어진 자리였지요. 그녀가 한참 동안 부엌에 누워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말씀, 서방님의 약조, 마을 노인의 위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가슴 안에서 뒤섞였지요. 한결같은 마음만이 끝내 빛을 보는 법이니라. 윤소희가 그 말을 다시 되뇌었지요. 친정 어머니의 그 말씀, 시집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남긴 그 가르침, 그것이 가슴에 박혀 그녀를 일어나게 만들었지요. 한결같이라는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그저 어머니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살아온 6년의 모든 자리였지요. 그 한결같음을 그녀가 지금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일어나 보겠사옵니다. 윤소희가 그렇게 혼잣말을 흘리며 천천히 부엌 바닥에서 일어났지요. 손에 힘이 없었지만 그녀는 다시 솥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로운 새벽 밥상을 짓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마을 노인이 부엌에서 회복하던 어느 아침이었지요. 마님, 한 가지만 다시 부탁드리겠소이다. 무엇이옵니까, 어르신? 마님께서 한양으로 돌아가실 자리가 곧 올 것 같소이다. 어르신, 어찌 그러시옵니까? 제 늙은 짐작이옵니다만 마님의 한결같음이 곧 빛을 볼 자리에 와 있소이다. 윤소희가 노인의 그 말에 잠시 가슴이 흔들렸지요. 어르신, 저는 한결같이 새벽 밥상을 차리겠사옵니다. 그저 한결같이. 마님 말씀이 곧 빛이옵니다. 같은 시간 한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옛 임금이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새 임금이 즉위한 것이었지요. 새 임금은 어릴 적 사가에서 이도원과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가 즉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옛 사신단 사건의 진상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었지요. 변방의 이도원에게도 그 소식이 닿았습니다.
임금께서 즉위하셨소. 옛 사신단의 진상도 다시 조사하신다 앞디다. 이도원의 가슴이 그제야 뛰었지요. 그가 지난 7년 동안 묵묵히 모은 조 대감의 음모 증거들을 한양으로 보낼 때가 마침내 온 것이었습니다. 부인, 이제 돌아갈 자리가 보입니다. 이도원이 한양에 도착했지요. 새 임금이 직접 그를 맞았습니다. 이도원 경 7년을 변방에서 살아남으셨다 들었소. 황공하옵니다. 전하. 경이 모으신 증거를 보겠소. 이도원이 변방에서 7년에 걸쳐 모은 조 대감의 음모 서찰들을 임금 앞에 펼쳤지요. 임금이 그 서찰을 읽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조 대감을 잡아들이라. 임금의 한마디로 조 대감의 권력이 한꺼번에 무너졌지요. 그가 7년 동안 쌓아 올린 자리가 단 하루 만에 흙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 대감이 임금 앞에 끌려왔지요.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죄를 한마디로 인정했습니다. 신이 권력에 눈이 멀어 무고한 자를 죽이려 했사옵니다. 신의 죄가 산보다 무겁사옵니다. 임금이 차갑게 답했지요. 그 산보다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떠나거라. 조 대감은 그날로 한양 도성 한 구석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가문도 함께 무너졌지요. 새 임금이 이도원에게 한양 대감 자리를 내렸고 옛 정쟁에 휘말렸던 자들의 사면을 다시 점검하라 명했지요. 그 안에 윤소희의 친정 윤씨 가문도 포함되었습니다. 경의 부인은 어디 계시오? 전하, 신의 부인은 신도 알 수 없는 자리이옵니다. 본가에 들러보시오. 부인을 찾으셔야 하지 않겠소. 이도원이 한양 대감으로 임명된 그날 저녁 본가로 향했습니다. 본가 대문에 들어선 그를 본 시어머니, 이씨 부인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지요. 내 아들, 도원아, 어머님, 살아 있었구나. 정녕 살아 있었어. 이씨 부인이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지요. 이참판도 사랑채에서 나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만 한 가지만 먼저 묻겠사옵니다. 제 부인은 어디 계시옵니까? 이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지요. 도원아, 며느리는 부인이 어디 계시옵니까, 아버님? 내 부인은 내가 떠난 후 가문에서 나갔고 그 후 행방을 모른다 들었다. 아버님, 어찌 그러셨사옵니까? 이도원의 목소리에 7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제가 사신기를 떠나기 전 아버님께 부탁드리지 않았사옵니까? 부인을 살펴주시라고요. 도원아, 어머님, 부인을 어디로 보내셨사옵니까? 이씨 부인이 고개를 숙였지요. 도원아,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문 분재를 줄 수 없다 하여 남편을 잡아먹은 죄라는 명분으로. 어머님, 이도원의 그 외침이 사랑채를 흔들었지요. 그가 평생 어머님께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가문의 도리가 아니옵니다. 또한 부인의 친정일은 어찌하셨사옵니까? 내 부인의 친정일은 들먹이지 않았다. 들먹이지 않았다 하셔도 그것을 카드로 부인을 협박하셨지 않사옵니까? 이씨 부인이 그제야 무릎을 꿇었지요. 7년 만에 돌아온 아들 앞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자기 행실을 부끄러워한 자리였습니다. 도원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이참판도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도원아, 아비도 잘못했다. 아버님, 그가 며느리를 모른 척한 것이 결국 며느리를 빈손으로 내쫓는 일에 동조한 자리였음을
그제야 깨달은 자리였습니다. 이도원이 본가에서 7년의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다만 늙은 종 한 명이 이도원에게 한 가지를 일렀지요. 대감마님, 마님께서는 친정 어른의 예질이 다시 들춰질까 두려워 친정에 가지 않으셨을 것이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산골에 자리를 잡으셨을 것이라 짐작하옵니다. 이도원이 그 종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한양 인근의 모든 산골을 수소문하라 명했지요. 자기가 사신길 전에 옛 부하에게 부탁한 그 일도 떠올랐습니다. 부인을 찾을 때까지 나는 한양 도성에 들지 않을 것이요. 이도원이 그렇게 결심하고 한양 대감의 가마에 올랐지요. 며칠을 산골들을 돌아다닌 끝에 이도원의 가마가 한 외딴 산골 마을에 닿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늙은 사내가 가마 앞에 나타났지요. 가마 안에서 이도원이 그 노인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네구나. 대감마님, 7년 만이옵니다. 부인은 어디 계시오? 이 산골 외딴 집에 계시옵니다. 7년 동안 매일 새벽 밥상을 차리시며 대감마님을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이도원이 가마에서 내려 옛 부하의 어깨를 잡았지요. 고맙소이다. 정말 고맙소이다. 옛 부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마님을 지키지 못한 자리도 많았사옵니다. 그러나 마님께서는 한결같이 견뎌내셨사옵니다. 이도원의 가마가 외딴 집 마당 앞에 멈춰 섰지요. 마침 그날은 봄이 깊어 갈 무렵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마당의 살구나무가 가지 끝에서 처음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7년 만에 처음 보여주는 꽃이었습니다. 살구꽃 한 송이가 새벽 밥상 위에 사뿐히 떨어졌지요. 윤소희가 부엌에서 막 밥상을 차린 차였습니다. 마당의 인기척에 그녀가 부엌 문을 열고 나왔지요. 가마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요. 햇볕에 그을렸고 손등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지만 그녀가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서방님, 윤소희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지요. 그녀의 다리가 풀렸고 이도원이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부인, 서방님, 정녕, 내가 살아 돌아왔소, 부인. 이도원이 윤소희를 끌어안았지요. 그가 품에서 노리개 한 짝을 꺼냈습니다. 윤소희도 가슴에 품고 있던 노리개 한 짝을 꺼냈지요. 두 짝이 마침내 한 쌍이 된 자리였습니다. 부인의 이름을 묻지 않겠소이다. 부인의 이름을 내가 어찌 모르겠소. 이도원의 그 말에 윤소희가 한참 동안 울었지요. 7년을 한결같이 차린 그 새벽 밥상 앞에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살구꽃이 한 송이 또 한 송이 그 밥상 위에 떨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7년 동안 손가락질하던 그 외딴 집 앞에 한양대감의 가마가 멈춰 있고 그 안에 그들이 이름조차 모르던 그 여인이 한양대감의 부인이 되어 앉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입이 모두 닫혔습니다. 며칠 후 윤소희와 이도원이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윤소희가 한양에 올라간 그 며칠 후 시댁 본가에 한 차례 들렀습니다. 이씨 부인이 그제야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 직접 무릎을 꿇었지요. 며느라,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 너에게 직접 사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평생 무거울 자리이구나. 윤소희가 이씨 부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지요. 어머님, 며느라, 어머니가 그날 너에게 한 말, 자식도 못 낳고 가문에 곡소리까지 안겼다는 그 말.
어머니가 그 말 한 번도 잊지 못한 자리이다. 그 말이 어머니의 가슴에 7년을 박혀 있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며느라, 어머니가 너의 친정 약점을 카드로 너의 입을 막은 일도, 너의 분재 몫을 빼앗은 일도 다 어머니의 욕심이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 윤소희가 그제야 이씨 부인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7년 전의 일은 다 지난 자리이옵니다. 며느라, 이씨 부인의 눈에 7년 만에 처음 어머니다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참판도 사랑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새 임금이 윤소희의 친정 윤씨 가문을 공식 사면했고 윤소희의 본명도 공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시시댁 이참판과 이씨 부인은 며느리 학대 사실이 한양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평판이 무너졌지요. 자식 앞에서 머리를 못 드는 자리에 그들이 잃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소희가 친정 친척들과 다시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친정 어른의 예질이 새 임금의 사면으로 마침내 풀린 자리였지요. 친정 큰댁의 한 늙은 어른이 윤소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희야, 살아있었구나. 정녕 살아있었어. 큰아버님, 너의 어머니가 7년 전 너를 찾으러 한양 곳곳을 다니다 끝내 못 찾고 돌아가셨다. 마지막까지 너의 이름을 부르셨지. 윤소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찾았다는 것을 그제야 안 자리였지요. 그러나 그 슬픔조차 친정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그 순간에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큰아버님, 어머니께서 가르치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왔사옵니다. 소희야, 어머니께서 너의 한결같음을 멀리서도 다 아셨을 것이다. 윤소희와 친정 친척들이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함께 울었지요. 그것이 윤소희의 친정이 다시 가문 자리에 선 그 첫 자리였습니다. 윤소희가 한양 대감의 부인 자리에 앉은 그 첫 새벽 그녀는 살구나무 한 그루를 한양 본가 마당에 다시 심었습니다. 그 살구나무는 산골 외딴집에서 가져온 그 나무였지요. 이 나무가 7년을 나와 함께 견뎌주었사옵니다. 윤소희가 곁에 선 이도원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부인의 한결같음이 이 나무를 살려둔 것이오. 아니옵니다, 서방님. 이 나무가 저를 한결같게 만들어 주었사옵니다. 7년 동안 한결같이 그녀와 함께 살아남은 그 나무. 어머니의 가르침, 서방님의 약조, 마을 노인의 위로, 그 모든 것이 그 나무 한 그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만이 끝내 빛을 보는 법이라 하셨던 어머님의 말씀, 이제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윤소희가 살구나무 곁에서 그렇게 혼잣말을 흘렸지요. 그 봄의 살구나무는 매년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은 끝내 빛을 보았다는 이 옛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지요. 사람의 정성이 향하는 자리에 결국 빛이 따라온다는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잊지 않은 까닭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